서울 9월의 밤. 폭우는 창을 두드리는 빗방울이 아닌 마치 하늘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흩날리는 물 한 개 속 한 여인이 얇은 비옷 하나에 몸을 떨며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혜운, 28. 고아원에서 자라 대학을 장학생으로 졸업한 조용하고 강단 있는 성격의 여자. 화려한 배경도, 돈도 없지만 그녀에겐 꿈이 있었다.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내,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의 일원, 그리고 따뜻한 집. 그녀는 6개월 전 소개팅에서 김도현을 만났다. 도현은 특별히 잘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중하고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혜우는 가정적인 사람이라 믿었고 사랑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믿음이 곧 잔인한 착각으로 돌아오리란 걸. 첫 인사에서부터 도현의 어머니인 오명숙 여사는 차가웠다. 고아라고? 참 애처롭네. 그래도 우리 도현이 만난 건 복이지 뭐. 그 말은 칼날 같았지만 혜우는 웃었다. 며느리는 원래 검증받는 거야. 자신을 다독이며 시댁에 발을 들였고 곧 결혼까지 이르렀다. 결혼식은 검소했다. 혜운 쪽엔 친구 몇 명뿐이었고 시댁은 형식은 차렸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결혼 후 시댁살이는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모든 집안일은 혜운의 몫이 되었고 오명숙은 매일같이 누가 며느리 교육을 이렇게 했느냐며 몰아붙였다. 도연은 침묵했다. 그녀의 편은 없었. 그리고 바로 오늘 밤 비가 쏟아지는 이 밤 더는 못 봐주겠다. 나가라. 오명숙의 말 한마디에 혜우는 짐 하나 싸들고 그 집에서 쫓겨났다. 한 푼도 없이. 신발은 젖고 휴대폰은 깨져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며 철문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단 한 번이라도 집이라 느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감옥보다 더 차가운 장소였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나는 대체 무엇을 믿었던 걸까? 사랑, 가족.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바로 이 순간이 그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된다는 걸. 정혜우는 그날 밤 서울의 빗속을 무작정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한 손에는 젖은 가방, 다른 손에는 금이 간 휴대폰을 꼭 쥔 채로. 길가의 불빛들은 차갑고 무심했다. 행인들은 그녀를 지나쳤고 그녀는 스스로를 투명한 존재처럼 느꼈다. 나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었을까? 그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비가 점점 거세졌고 혜우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익숙하면서도 멀게 느껴졌던 골목길. 그곳엔 오래전 자신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사람. 이서정, 그녀의 후견인이자 진짜 어머니가 있는 곳이었다. 성북동 외곽,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저택 앞. 고풍스러운 철문 너머로 집안의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혜우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나 지금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혜운의 눈가가 붉어졌다. 에이? 저예요. 혜운이요. 문이 열리고 우산을 든 이서정이 달려나왔다. 여전히 단정한 머리, 흐트러지지 않은 표정. 하지만 그녀의 눈엔 걱정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혜운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혜운을 안았다. 몸은 젖고 차가웠지만 품은 따뜻했다. 그날 밤 혜운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나와 처음 자기만의 공간을 갖게 해줬던 그곳. 이서정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해. 다 듣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해. 하지만 혜운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댁에서 당한 일, 무심, 침묵, 마지막엔 쫓겨났다는 사실까지 모든 걸 천천히, 조용히 꺼냈다. 그녀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전부 토해냈다. 이서정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다. 끝까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말했다. 혜운아, 넌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이제 내 이름으로 시작할 때야. 그 순간 혜운의 눈에서 비가 아닌 진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무너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단 한 사람 덕분에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혜운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들어서게 된다. 며칠이 지나고 정혜운은 이서정의 집에서 차분히 일상을 정리해 나갔다. 창밖으로 온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고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또 다른 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혜운은 창고 정리를 하던 중 오래된 서류 박스를 발견했다. 겉면엔 낡은 테이프와 함께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혜운이 관련 열람 허가된 문. 호기심에 박스를 연 순간 서류들이 마치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김도연과 오명숙의 이름이 적힌 채무계약서, 담보설정서, 연체고지서. 이게 뭐야? 은행 로고가 찍힌 수십 장의 문서들. 그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억 원대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혜운이 결혼한 바로 직후부터 갚을 의지가 아닌 은폐와 도피의 방식을 선택해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 순간 혜운은 깨달았다. 자신이 왜 갑작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왜 통장을 뺏겼고, 왜 모든 생활비를 통제당했는지. 그녀는 그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담보였다. 뒤이어 발견된 USB 하나, 그 안에는 혜운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공동명의 계약서 초안이 있었다. 이건 분명 그녀를 앞세워 대출을 시도하려는 의도였고 계획된 결혼이었음을 뜻했다.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혜운은 울지 않았다. 그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해 이서정에게 가져갔다. 이서정은 서류를 보며 한참 침묵에 빠졌다가 조용히 말했다. 혜운아, 그들은 네가 약할 거라 생각했을 거야. 근데 말이지, 진실을 품은 사람은 언젠가는 가장 단단해져. 그날 밤 혜운은 혼자 방에 앉아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들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다시 설 것이다. 그 편지는 보내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내면은 한 걸음 더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에게 나의 진짜 이름으로 마주설 정혜운은 이제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상처받았는지를 명확히 알게 된 사람이었다. 그 깨달음은 그녀의 눈빛을 바꾸었고 말투를 바꾸었으며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었다. 이서정은 그런 혜운의 변화를 지켜보며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혜운아, 혹시 그 제안 아직 유효하다면 받아줄 수 있겠니? 제안이요. 네가 AH 파운데이션의 운영을 함께 해주는 거. 그 자리는 너처럼 진짜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해. 혜운은 잠시 머뭇거렸다. 한때 그녀는 분명히 그 제안을 거절했었다. 평범하게 조용히 사랑하며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저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누가 주는 게 아니야. 그 자리에 서는 걸 선택한 사람이 갖게 되는 거지. 그 말은 혜운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그날 밤 혜운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거기엔 과거의 자신이 꿈꾸던 삶, 결혼, 집, 사랑, 그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다른 삶을 써보자.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음 날부터 그녀는 이서정과 함께 AH 파운데이션의 내부 회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초반엔 어색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메모하고 질문하고 토론에 참여했다. 그녀의 태도는 단순한 운영진이 아닌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의 눈을 가진 실천가였다. 몇 주 후 혜운은 한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내었다.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우리 모두 그걸 잃어본 적 있잖아요.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이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야 너의 진짜 목소리가 나왔구나. 그날 저녁 혜운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바라보았다. 슬픔이 묻어있던 눈동자엔 어느새 단단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마음 깊이 다짐했다. 내가 나로 설 수 있을 때 그제야 세상과도 마주할 수 있는 거야. 정혜운은 그렇게 자신이 선택한 진짜 이름으로 세상을 다시 마주할 준비를 끝냈다. 재단의 회의실에 앉아있던 어느 날 정혜운은 긴장된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한 장 서류 위를 천천히 짚어갔다. 그녀의 이름이 인쇄된 프로젝트 기획서 AH 파운데이션은 최근 새로운 전국 사업을 구상 중이었다. 제목은 리부트 레부트 프로그램, 여성을 위한 자립의 시작, 가정폭력, 사회적 차별, 빈곤 등으로 삶의 끝에 몰린 여성들에게 거주 공간, 직업 훈련, 심리 상담을 종합 지원하는 복합센터 설립 계획. 서정은 회의가 끝나고 혜운을 따로 불렀다. 이 프로젝트 네가 총괄해보면 어떨까? 제가요. 네가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진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혜운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책임감, 두려움, 그리고 묘한 설렘. 그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이건 제 과거를 안아주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 순간부터 그녀는 팀을 꾸리고 각 지자체와 협력 라인을 만들기 시작했다. 예산 편성, 공간 설계, 상담 인력 확보, 교육 커리큘럼 구성까지. 혜운은 한 번도 리더가 되어 본 적이 없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진정성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다. 대표님, 이 프로그램 이름은 왜 리부트인가요? 한 직원이 물었을 때 해우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컴퓨터가 멈췄을 땐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멈췄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기회예요. 3개월 후 리부트 센터의 개소식 날짜가 정해졌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를 완성했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모든 여성은 두 번째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 그들의 첫 번째 관객이 되어줘야 한다. 그 누군가는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정혜운,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삶을 다시 쓰는 사람. 리부트 센터 개소식을 앞두고 정혜운은 매일 새벽 제일 먼저 센터에 도착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공간 한복판에서 그녀는 직접 바닥을 닦고 화분을 배치하고 책장을 조립했다. 누군가는 대표가 왜 이런 걸 하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이건 단지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될 곳이니까요. 센터에 처음 들어온 여성은 20살의 미혼모였다. 두 번째는 가정폭력으로 얼굴까지 멍든 차에 도망쳐온 32살의 여성이었다. 이들은 처음엔 말도 하지 않았고 고개를 들지조차 않았다. 하지만 해우는 그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작은 미술 수업을 열고 밤이면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여긴 당신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쉬어가도 돼요. 하루는 한 참가자가 무심코 던진 말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선생님, 진짜 우릴 이해하세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 말에 해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예전에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연결했고 심리상담도 직접 듣고 기록하며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갔다. 센터는 더 이상 지원시설이 아니라 더우싱 마음이 깨어나고 다시 자라는 작은 사회가 되어갔다. 3개월 후 한 참가자는 수료증을 받고 눈물 흘리며 말했다. 저 처음으로 제 이름이 불린 것 같아요. 그냥 엄마나 피해자가 아니라 박수진이라고. 그날 밤 해우는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사이로 센터의 불빛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 인정받은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지켜낸 리부트 센터가 문을 연 지 1년.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골목 끝. 그곳은 이제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가득한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 정혜우는 여전히 아침 첫 번째로 도착하고 저녁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오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직함은 센터장이었지만 모두는 그녀를 혜운 언니 혹은 햇살 언니라 불렀다. 그날 오후 지역방송국에서 인터뷰 촬영을 위해 센터를 방문했다. 기자는 물었다. 정혜운 씨에게 이곳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과거에 제가 머물렀던 곳이자 지금의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그녀의 이름은 다시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며느리나 고아 출신이 아닌 한 명의 리더이자 변화의 씨앗으로서였다. 그리고 그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 후 센터 앞에 한 여인이 조심스레 들어섰다. 지팡이를 짚고 눈가엔 수심이 깊게 들이운 얼굴. 바로 오명숙 여사였다. 혜운의 전 시어머니. 혜운아, 나 좀 볼 수 있을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운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긴 시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아닌 사람으로 마주해야 할 때였다. 작은 상담실 안 두 여인은 마주 앉았다. 오명숙 여사는 손을 떨며 입을 열었다.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 혜운은 조용히 말했다. 전 복수하러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누구인지 알리고 싶었어요. 명숙 여사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미안해. 혜운아. 그 순간 혜운은 그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그 손은 미래를 향한 시작이었다. 그날 밤 혜운은 이서정과 함께 센터 정원에 앉았다. 가을의 끝자락, 찬 바람이 불었지만 꽃잎은 여전히 바닥에 내려앉고 있었다. 엄마, 이젠 알겠어요. 제가 왜 버텨왔는지, 왜 넘어지지 않았는지. 이서정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너는 누군가에게 희망이란 이름으로 남을 거야. 그리고 그게 네가 살아가는 방식이란다. 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과거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되어 누군가에게 버려진다는 건 단지 관계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때로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정혜우는 피해자였지만 피해자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감추지 않았고 용서를 미뤘지만 결국 선택했다. 복수로 응수하는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서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말한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보다 어디로 걸어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진정한 용기는 과거를 딛고 나가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우리 주변에는 정혜운처럼 조용히 상처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가정폭력, 사회적 무시, 경제적 고립, 그들이 필요한 건 대단한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작은 손길, 하나의 믿음이다. 리부트 센터 같은 공간은 단지 구조물이 아니다. 그곳은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장소이다. 당신도 그런 손길이 될 수 있다. 그 시작은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것이다.